전문가들과 함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선거 판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형준 교수 그리고 용인대 정치학과 최창렬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또 만나 뵙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네. 기분이 다른데요. 날카로운 분석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와 같은 그 결과가요. 앞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론조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스냅 사진에 불과합니다. 실제 요동을 많이 치고 있거든요.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선거 막판까지 당시에 수도권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큰 차이가 났거든요. 아주 굉장히 그 신승을 했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현 시점에서 이렇게 YTN이 특집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는 큰 배경은 뭐냐면요. 결국은 여론의 추이를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이가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가상대결 구도에서 정몽준 전 대표의 지지도가 과거에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 그런 추세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순히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다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죠. 여론에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지금 이 조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조사라는 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상당히 혼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전됐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지금 박빙의 승부까지 따라왔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 교수님이 분석하시기에는 서울시장 판세. 현재의 그 차이라는 것이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남아 있고요. 또 6월 4일까지 아직도 시간이 꽤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하루하루가 지난 며칠 전에 하루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추세를 보는 게 맞는데 분명한 것은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 지금 일단 현지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이른바 이제 빅매치를 하면서 흥행 효과 같은 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김항식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약간 차이가 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2010년도 지방선거의 경우도 차이가 났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좁혀진 경우도 있었고 바뀐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현재 흐름이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크게 네 가지 요인에서 지금 그 새누리당의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대통령 후광 효과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떤 때는 60%를 넘어가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중간 평가라고 하는 이슈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2010년도나 2006년도 보면 당시에 집권당은 개파 간의 분열이 굉장히 심했어요. 친노냐 비노냐 아니면 친박이냐 친이냐 싸웠었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을 중심으로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다른 개파는 없죠.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2010년도, 2006년도, 2010년도에 당시에요. 야당이 승리할 때는 야당이 철저하게 뭉쳐 있었었는데 반해서 지금 2014년도 현 시점에서 창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안철수 공동 세력 때 친노, 특히 이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 때문에 당내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야권이 주도하는 이슈가 사라졌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이라든지 과거에는요. 4대강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야권이 선거를 주도했는데 반해서 지금은 야권이 주도할 수 있는 이슈라는 거는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선거 뭐 공천 안 하는 거 이거는 이슈가 그렇습니다. 그건 큰 이슈가 됐어요. 필요성은 있지만 일반 국민들 생각할 때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요인들이 응집이 되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지방선거라는 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게 등식이었었는데 또 불구하고 선거 환경이 과거 역대 지방선거와 상당히 다른 색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도 보면은 정당 지지도는 야당이 굉장히 낮은데 지금
그렇죠. 박원순 시장의 지도 높은 거는 그나마 인물 경쟁력을 가지고서 버티고 있지만 이 버팀목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예. 집권당의 결집이라든지 야당의 분열이라든지 이슈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 상당히 수도권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권은 노란불이 켜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권 심판론이 작동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과거에 2회 선거 때 여당이 이겼었거든요. 그 당시는 선거 정권 출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실시가 됐었고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정권 견제론이 작동되기 어려운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또 하나 문제는요. 지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그 쟁점 축이 될 수 있는 그 이슈가 있었어요. 무상급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야권이 그런 걸 주도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것이고 또 하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지나치게 안철수 김한길 대표 쪽에 많이 언론이 주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야권 후보들에 대한 주목도가 대단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 통합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줄 알았는데 게다가 또 당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예. 기초선거 무공천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분란이 일어나 보니까 통합 효과보다는 점점 다른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가 안철수 김한길 쪽에 지나치게 주목되고 이런 것들이 야권에 상당히 불리한 그런 선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요. 과거 역대 선거가 2, 3, 4, 5 선거가 전부 같은 당이 됐다라는 거 그런 걸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번 그 지방선거는요, 지금 분석해드리는 것 외에도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잠룡이라 불리는 앞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그런 여야의 차기 지도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다는 것이지요. 거물급 인사들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고 여기서 성공하면 다음 바로 대권 후보로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그 정치인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요. 김대근 기자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차기 대선 주자급들의 격전지라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앞으로 행보에 대한 계획보다 당장 서울시장 경선과 본선이 발등에 불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서울시장의 임기를 마칠 생각입니다. 공직 생활 경험을 살려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직 대선 후보 아닙니다. 서울시장으로 저는 전념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들이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주자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본선 또는 당내 경선에서 패할 경우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진 차출론의 압박은 야권의 통합선언 이후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당내 비주류인 남경필 의원은 당선되면 단숨에 대권 후보로 급부상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입지는 크게 좁아질 수 있고 원희룡 전 의원은 지도부를 등에 업고 차출된 경선룰 후유증부터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386 선두주자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도약한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에게는 이번 선거가 또 한 차례 중대한 승부처입니다. 재선을 이어갈 경우 야권의 차세대 대권주자로 도약해 기분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쪽은 재기를 위해 긴 세월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확인되는 순간 여야 대선 주자군의 윤곽도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치인 한두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세력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6.4 지방선거는 운명의 선거로 불리기에 충분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운명의 선거. 지금 김대근 기자가 전해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에서는 이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이른바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새누리당 쪽에서는 남경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의원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천 타천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요. 원희룡 의원은 공천 룰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방식으로만 하겠다는 당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제주도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자, 경기도 지역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경기도지사 지금 후보로는요, 남경필 의원, 그리고 정병국 의원, 김영선, 원유철 의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남경필 의원이 후보 적합돼서는 높습니다. 근데 여기선 한 가지 이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병국, 김영선, 원유철 이 세 예비 후보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의 힘을 합칠 경우 과연 남경필 의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 1위인 남경필 의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후보가 나오고 있는지 경기 지역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진표 의원이 25.9%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21.8%, 원혜영, 김창호, 많은 예비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세 분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고요. 김진표 의원이 될지, 김상곤 교육감이 될지, 아니면 원혜영 의원이 될지 이거는 아직으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각 당의 1위끼리의 맞대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대결을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시죠. 자, 남경필 의원과 김진표 의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의원이 47.6%입니다.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김진표 의원도 36.7%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이 박빙의 승부, 특히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후보를 한번 양보를 했거든요. 이번에 재선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지역 더 살펴보죠. 아까 제주도 지역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원희룡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제주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의원의 맞수로 새정치연합에서는 3명의 후보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현재 김은남 의원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김은남 의원과의 맞대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의원과 새정치연합의 김은남 의원 맞대결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양상을 보일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조사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분석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남경필 의원이 원희룡 의원이 둘 다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조사 결과가 나온 원인이라고 할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후보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는 정당 요인이 있고 정책 요인이 있고 후보자 이미지 요인이 있는데 남경필 의원이나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아주 개혁 성향의 이미지를 갖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남원정이라고 할 정도.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저 사람이 앞으로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 원희룡 의원은 차세대 주자로서의 이미지가 부각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후보보다는 훨씬 더 그런 면에서 강한 면이 있고, 세 번째는 다른 의원들보다도 역시 인지도 면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희룡 의원이라든지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분들이 이번에 성공을 한다면 다음 대권 과도로 가는 데는 탄탄대로가 될까요? 두 사람 어떻게? 글쎄요. 지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탄탄대로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런 건 별로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에 항상 경기지사나 서울시장이면 항상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는 건데, 뭐 경기지사나 서울시장이 아니더라도 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차기 주자로서의 그 이미지가 대단히 강하거든요. 특히 이제 충남 얘기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정확하게 보면은 광역단체장을 해서 대통령 선거한 분이 이명박 시장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얘기는 많이 나오죠. 조순 시장, 고건 시장, 다 이제 서울시장 했던 분들입니다. 또 경기지사로 오면 이인재 지사도 있었고, 손학규 지사도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의 광역단체장이 차기 주자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바로 탄탄대로다라고 등식화시키기에는 여러 변수가 역시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은요, 다음 대통령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경기지사는 이 경기지사만 하고 오시면
오히려 대선 반열에서 좀 손학규 지사가 그랬고요. 김문수 지사가 그랬고요. 이상하게 경기지사가 수도권 뉴스에만 나와서 그런가요? 제주도로 뚝 떨어져 가시거나 이러면은 좀 어려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있어 보여요. 서울시장의 그 언론 노출도가 훨씬 높습니다. 사실 예. 경기도가 지금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서울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역시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가 같은 생활권이고 역대 지방선거에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회, 3회, 4회, 5회가 다 같은 양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동조 현상이 굉장히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에 대한 그 주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과거에 이명박 시장 같은 경우에 서울의 그 뭡니까 청계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어필했었거든요. 그러나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나의 공화국, 거의 나라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앙 정치에서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게 예. 대단히 그 대선의 그 가도에는 유리한 것에 비추어 보인다 하더라도요. 막상 보면은 다시 결국은 중앙 정치로 와서 대권 도전해야 되는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